네, 시장을 흔드는 변수는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까지 더해지면서 매크로 변수들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어제부터 새롭게 단장한 마켓인사이트 일부에서는요,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경제 변수와 함께 그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 총 거래액이 6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7월 이후 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3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일단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연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네. 2월 말까지 보면 코스피가 한 5.5%, 코스닥이 9%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S&P 500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은 거의 보합 내지는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죠. 이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너무 국내 시장을 폄훼하고 미국 시장으로 좀 쏠려갔던 부분들이 반작용의 결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단기적인 쏠림이 또 코스피로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이 이제 2월까지의 시장을 보고 또 뒤늦게 뛰어들어서 단기적인 어떤 고점을 잡기보다는 3월은 기술적인 부담을 조금 해소하고 가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3월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2월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3월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3월 하면 여전히 관세 이슈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을 두고 엄포다, 협박이다 여러 가지 좀 시각이 나오는데 지금 간밤에 또 미국 상무장관이 타협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고 분란도 많이 일으키고 하지만 이 사람이 항상 집행하는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미국을 우선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라는 그런 어떤 관통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결국에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한다라는 게 트럼프를 보는 어떤 관점으로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관세를 두고 미국 성장률에도 이제 미국 경제도 도리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 전망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지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경제 지표 최근에 나온 거 부진하게 나왔는데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의 이제 단편적인 발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건데 그런 방향을 잡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과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결국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그래도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미스를 했던 부분이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세부 내용 중에서도 가격 전망 지표가 꺾이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으로 발표됐다는 게 결국에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떤 경기가 좀 둔화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인플레가 꺾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좀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수치를 보면요. 애틀랜타 연은의 1분기 GDP 나우도 2.8% 급락을 했습니다.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한 달 전은 한 4%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애틀랜타 연은의 데이터는 전망치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상당히 예상치의 변동폭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수시로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동안에 계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전분기비로 마이너스 1.5%, 연환산에서 마이너스 2.8%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안도해 있던 시장에 하나의 경각심을 좀 깨워줬다라는 측면이 좀 큰 것 같고요. 아무튼 경기 둔화냐 침체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쨌든 경기라는 것 자체가 주기와 진폭을 갖는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 좋았던 미국의 경기 흐름을 보면
이제 사이클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되거나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둔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사이클상 둔화의 흐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글로벌 IB들 중에서는 이제 올해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던 곳들도 이제 적지 않은데 최근 뭐 시장에서는 다시 뭐 2회에서 3회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듯한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3회 수준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 그 경제 지표들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3회 이하의 좀 가능성을 좀 높여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도 작년, 재작년에 워낙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미국 금리 인하가 처음에 이제 4회 인하에서 올해 기준으로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까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다시 3회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정책 행보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지금 뭐 나오는 지표들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네.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고용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그동안 좀 나왔었는데 시장의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좀 묻고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네. 거기서 이제 대규모의 공무원 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시면 작년부터 이미 빅테크들 중심으로 상당한 감원을 진행해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상당히 괜찮았을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발현이 될 것 같고요. 고용하는 그 어떤 기업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신규 고용을 줄일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데이터에서는 조금 좀 슬로우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이 있고요. 지금 중국으로 시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회가 개막을 했고 오늘 전인대 개막 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공개가 됐죠. 지난해와 동일하게 5% 안팎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중국 내수 경기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어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까요? 일단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5%대의 성장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이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내수 부양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의 새로운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전기차랄지 AI랄지 뭐 헬스케어에서도 최근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부각을 시켜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의 판로를 모색하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주변국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위협이 이제 공세가 본격화될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중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5%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부터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사실 시장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오겠지만 우리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산업들 중심으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기차랄지 로봇이랄지 네. AI랄지 헬스케어랄지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공세가 더욱더 거세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 중국이 조용했다가 딥시크를 기점으로 중국의 어떤 신산업에 대한 어떤 이 위상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된 것 같거든요. 반도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창신 메모리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술이 그동안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었고 이것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보다 경쟁 우위가 있는 쪽으로 저희가 더 핀셋해서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테크 기업 중심으로 다시 뭐 경기 부양에 나설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또 2월 유로존 제조업 지수 여전히 뭐 기준선은 밑돌았지만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와서 조금 유로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잊혀졌었던 유로존인데요. 보시면 유로존 증시도 지금 거의 뭐 신고가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로존 PMI가 50 밑을 하회하긴 했지만 계단식으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가의 경기는 사이클을 갖기 때문에 지난 한 3, 4년간 유로존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낮은 기저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유럽의 화두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주의, 뭐 ESG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었고 또 최근에는 나토 관련한 이슈 때문에 또 뭐 변동성이 좀 심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도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는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지금 선방에 나서주고 있고 지수 자체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ECB 통화 정책에 시장은 또 주목을 하게 될 텐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십니까? 예,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추세적으로 중기 이상으로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유로존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의 통화 정책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면서 4.5%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었어요. 불과 뭐 2년, 뭐 3년 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되돌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9%까지 또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과거 베이스 한 5년 전에 제로 베이스를 생각하면 아직도 내려갈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경기도 물가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뭐 침체 우려, 유로존과 중국의 이제 회복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뭐 각국의 경제 뭐 흐름들이 좀 교차가 되고 있고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달러 인덱스 최근에 좀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달러나 뭐 금이나 뭐 원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기준점을 잡고 간다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금리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는 신흥국이나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경기도 최근에는 좀 흔들리고 있지만 지난 3, 4년간 글로벌리 가장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달러와 강세가 굉장히 견고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 경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5% 성장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달러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화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은 금리 인상 추세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본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만약에 흔들리고 유로존 회복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달러화는 그 위상이 강했던 위상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이슈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상승폭이 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딥시크가 등장을 하고 말 그대로 시장이 쇼크였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낙폭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피로감 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AI 산업에 대한 어떤 뭐 헤게모니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네. AI로의 투자의 쏠림이 그동안 너무 강했다. 아까 뭐 작용 반작용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조정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국내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쏠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그만 악재들, 예를 들면 딥시크의 뭐 등장이랄지, 그동안은 AI 과잉 투자가 있었다든지, 뭐 트럼프 관세 부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면서 그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주도해온 AI로의 투자 쏠림, 거기에 대한 피로감 누적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피로감이 이제 우리 반도체 섹터에도 전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전통적인 범용 반도체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순전히 이제 그 AI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기업이 있을 텐데,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연초에 잠깐 조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범용 반도체 메모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현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으로 보여준 건 아직 없지만 하반기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을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좀 다시 되돌림, 즉 조정의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AI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국 시장의 피로감 누적에 의한 조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받았던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로 좀 나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만의 이슈, 미국의 피로감 누적,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유로존과 중국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미국과 약간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홍콩 증시 안에서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 기술주를 매도한 이런 유동성이 홍콩이나 중국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을 생각해 보면 미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미증시보다는 이 중국, 홍콩을 봐야 되는 거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국내 연기금하고 서학개미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그 순대외 금융자산이 세계 7위까지 등극을 했다라는 네. 기사를 좀 봤는데요. 그 정도로 기관과 개인 가리지 않고 해외 투자에 많이 나섰던 것이 사실이고 그 얘기는 다시 쏠림의 어떤 해석으로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뭐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대한 반작용, 이 반작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쏠려가 있던 미국의 어떤 뭐 경기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였던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오히려 리스크 대비 리턴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는 홍콩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좀 눈을 돌리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우리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뭐 3월 31일 그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이 공매도 금지가 뭐 제약 요인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외국인 수급에 좀 변화가 있을지 공매도 재개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매도 금지 때문에 외국의 그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다라는 것도 일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한국 시장을 매수하고 싶었던 롱머니들도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진입하기를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매도가 해제됐을 시에 공매도 세력들, 저희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 세력들도 신규로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 시장을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순수 롱머니들도 좀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해도 방산 섹터의 흐름은 최근에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가 있었는데 지금 또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가 8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뭐 6주 만에 해냈다. 이렇게 또 강력한 의견을 시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원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이쪽의 매기가 강하게 쏠리겠죠.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방산주들의 거의 유일한 그 단점이라고 하면 약점이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네. 그렇죠. 그 부분 말고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나무랄 데 없는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로존의 방위비 증액이랄지 아니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내 방산 기업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R&D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신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글로벌 무기 경쟁력을 갖춘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수출이 앞으로도 좀 계속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는 호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국내 뭐 정치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변수도 많고 지금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조언도 해주실까요? 일단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네. 바람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투자 환경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 자체로는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국내 GDP 성장률이 올해 1.5%로 네. 떨어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팽배한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지수 자체로는 크게 상승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미 연초 대비해서 상당 부분 지수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네. 저희가 보는 것은 올해 최소 3회 이상은 하지 않을까. 예. 그 얘기는 결국에 투자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면서 주식 수익률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의 투자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 그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들도 좀 들어볼까요? 네, 중장기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이 욕구는 계속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중저성장 국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성장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운영이 될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어쨌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짤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관세에 영향이 없는 섹터 아니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수입해야 되는 품목을 갖고 있는 섹터 마지막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섹터 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섹터는 내수 중에서는 뭐 헬스케어랄지 엔터테인먼트랄지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가고요. 수출 쪽에서는 뭐 HBM, 방산, 조선, 기계 이런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피해도 덜하면서 성장성도 갖춘 그런 섹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에 관세인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을 덜 받는 타격이 덜한 섹터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